여러분, 최근 미국 펜타곤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수 내부가 모인 자리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됐는데요. 화면 속 미사일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관통 깊이 지하 100m, 미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최신 벙커 버스터도 60m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그 기록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무기입니까? 정적을 깨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단 4글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순간 미국이 받은 충격보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덴마크가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온 겁니다. 왜 하필 덴마크일까요?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내놓으라며 덴마크 숨통을 조이고 있거든요. 100조 원을 들이밀어도 꿈쩍 않던 덴마크가 미국 대신 한국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덴마크 국방부에서 28년간 근무한 막스 크론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스 크론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국방부 방위획득국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젊은 시절 육군 장교로 시작해서 대령으로 전역한 뒤 국방부에서 무기 도입과 방어체계 구축을 담당해왔지요. 28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도 버텨냈고 나토 확장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갈등도 지켜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거라 자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틀렸더군요. 그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코펜하겐의 겨울은 해가 늦게 뜨는데 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국방부 청사로 향했지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 앉자마자 내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장관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와 있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뉴스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소리가 나왔다가 웃음거리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말이 문제였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나토 방어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넘게 유지해온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린란드는 절대 팔 수 없다. 하지만 방어 대책은 새로 세워야 한다. 그 임무가 제게 떨어졌습니다. 그린란드를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오라는 거였지요. 미국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기한은 2달. 시간이 넉넉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북극권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만 한반도의 10배가 넘어요. 그 광활한 땅을 방어할 시스템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나토 동맹국들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실무진에게 전 세계 방산 시장 현황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일, 정치적 리스크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까지 주요 방산 강국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솔직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라면 반도체나 자동차, 드라마 정도가 떠오르는 나라 아닙니까?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 숫자가 눈에 밟히더군요. 폴란드에 20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에도 수조 원 규모 계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한국의 수출 실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폴란드의 20조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유럽의 핵심 동맹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었고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폴란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산 거 아닌가,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싶었지요.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만 산 게 아니었거든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 넘는 계약을 맺었고 루마니아도 줄을 섰더군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한국산 무기가 들어간 나라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실무진을 불러 한국 방산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력 무기가 뭔지, 성능은 어떤지, 왜 갑자기 이렇게 수출이 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며칠 뒤 두툼한 파일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방위산업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없는 게 없었어요. 바늘부터 대포까지 전부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 풀라인업을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 수치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K9이라고 불리는 자주포가 있었는데 사거리가 세계 최장 수준이었어요. 분당 발사 속도도 경쟁 제품을 압도했지요. 독일제, 미국제와 비교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숫자만 봐도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라는 전차는 험지 주행 능력과 화력이 독일 레오파드에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무기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해왔고요. 그런데 한국이 언제 이 대열에 끼어든 겁니까?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지요. 이 나라가 7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다는 사실을요.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을 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선 아이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요. 저는 책상에 기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때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였어요. 휴전 상태일 뿐 북쪽에는 여전히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였지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함이 다르구나.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려온 거구나.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밤거리는 평화로웠어요. 불 켜진 카페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덴마크는 수십 년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당연한 나라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지키려면 대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무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산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한국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묘해지더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지요.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계속 끌려다녀야 하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방위비를 올리고 그린란드까지 팔라고 한다. 70년 동맹이 이런 거였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조용히 한국과 접촉해보자고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첫 접촉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비공식 채널로 의향을 전달하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답신이 왔더군요. 자료를 보내겠다,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몇 달씩 걸리거든요. 관료주의가 끼어들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승인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두툼한 문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제안서라기보다는 종합 카탈로그에 가까웠어요. 한국이 보유한 방어 시스템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산 방공 시스템과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었는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제품이 미국 것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단위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어서 2번, 3번 확인했지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띈 건 납기일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 주문하면 최소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산 라인이 밀려 있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한국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전차 수백 대, 자주포 수백 문을 3개월 만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30년 가까이 이 바닥에 있었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과장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해서 실제 납품 일정이 어땠는지 물어봤지요. 돌아온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부는 예정보다 빨리 왔다고 했습니다. 품질 문제도 없었고 인도 후 기술 지원까지 꼼꼼하게 해줬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던 방산업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료를 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설명을 발견했지요. 한국은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교대, 4교대로 쉬지 않고 돌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품 공급망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조달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승인 절차도 훨씬 간소했습니다. 의회에서 몇 달씩 끄는 일이 없었어요. 결정이 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가는 구조였지요. 왜 이렇게 빠른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당장 내일 포탄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 나라가 무기 생산을 느긋하게 할 리가 없지요. 빨리 만들고 빨리 배치하고 빨리 대응하는 게 생존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절박함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덴마크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급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고 납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요.
미사일 항목이 나왔는데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의 미사일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현무5라는 모델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탄두 무게가 8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8톤이면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의 8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저는 이게 오타가 아닌지 또 확인해야 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관통 깊이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하 100m 이상.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벙커버스터가 60m 정도를 뚫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이 100m를 넘긴다고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장사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의 기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눈앞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요. 서류만 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바로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방문이 가능하겠느냐고요. 한국 측의 답변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언제든 오시라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일정을 잡고 비밀리에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 알려지면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공식 출장이 아닌 개인 휴가 형식을 빌렸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서울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지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관통 깊이 100m, 납기 3개월, 가격 절반.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압도적이었어요. 천장이 아득히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디를 봐도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유명 공항들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한국 측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검정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끄럽게 뻗어 있었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지요. 저는 유럽의 도시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차들도 건물도.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지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지요. 저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되더군요. 과연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한국의 방어체계 개념도가 떴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층 구조였습니다. 마치 성을 쌓듯이 겹겹이 방어막을 쌓아놓은 형태였지요. 첫 번째 층은 장거리 탐지였습니다. 800km 밖에서부터 적의 미사일을 포착한다고 했어요. 레이더가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늘 전체를 감시하는 거였지요. 두 번째 층은 중거리 요격이었습니다. 7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요격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라고요? 담당자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목표물에 두 발을 동시에 쏜다고 하더군요. 한 발이 놓쳐도 다른 한 발이 잡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적 미사일의 궤도를 예측해서 회피 기동을 해도 미리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계산한다고요. 세 번째 층은 근거리 방어였습니다. 레이저로 드론이나 로켓을 격추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발당 비용이 몇 달러밖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몇 달러라고요? 경제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막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느냐까지 계산한 거였지요. 네 번째 층은 억제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현무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길이 15m가 넘는 거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탄두 무게 8톤, 최고 속도 마하 10, 관통 깊이 100m 이상.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목적은 요격이 아니라 억제라고요. 적이 공격을 계획하는 순간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 지휘부가 지하 100m 벙커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는 논리였지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갖춘 완전한 전략 체계였어요.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고 필요하면 반격까지 할 수 있는 구조였지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직접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연구소로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검은색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행선지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낮은 산들이 이어지고 군데군데 철조망이 보이더군요. 점점 군사시설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매번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차량 검색이 이어졌지요.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마지막 게이트를 지나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었는데 창문이 거의 없었어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설계된 구조였지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와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어요. 저를 안내한 사람은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미사일 개발을 담당해온 연구원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손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어요.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통제실이었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 5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수십 개의 모니터가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20명이 넘는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녹색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레이더 기지라고 하더군요. 전국에 42개 기지가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42개.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덴마크 면적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42개 레이더가 깔려 있다는 건 하늘 전체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연구원이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상의 위험 목표물이 설정됐어요. 북쪽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었지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자가 떴어요. 위협 감지. 탐지 거리 847km.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847km면 서울에서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 일부까지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붉은 점이 화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지요. 동시에 파란색 선이 그려졌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예상 궤도였어요. 발사 준비 완료. 예상 요격고도 71km.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파란 점이 솟구쳤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거였지요.
붉은 점과 파란 점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점이 만나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요격 성공. 고도 71.8km. 시뮬레이션인 걸 알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 있더군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실제 요격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쏘지는 않았다고요. 하지만 발사 14초 만에 탐지하고 28초 만에 궤도를 계산하고 45초 만에 요격 준비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45초. 저는 그 숫자를 곱씹어 봤습니다. 미국의 방어 시스템은 탐지부터 요격 준비까지 90초 정도 걸립니다. 한국은 그 절반이었어요. 왜 이렇게 빠르냐고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훈련하기 때문이라고요. 북한이 1년에 수십 발씩 미사일을 쏘는데 그때마다 실전처럼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면 수백 번을 훈련하는 셈이었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국은 실전 경험이 적습니다. 테스트는 많이 하지만 실제 위협 상황에서 대응해 본 적은 드물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이 실전이었어요. 그 차이가 45초와 90초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어서 현무 5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미사일 형상이 떴습니다. 길이 15m가 넘고 직경이 사람 키만 했어요. 발사 버튼이 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고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지요.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마하 5, 마하 8, 마하 10.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도 500km. 우주 경계선 바로 아래였어요.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더 올라갔지요. 마하 10, 마하 12, 마하 15. 착탄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초, 5초, 3초, 1초.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지면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면이 천천히 확대됐습니다. 지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관통 깊이 127m.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에서 본 100m도 놀라웠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127m를 뚫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60m. 한국은 그 2배를 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냐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 기술을 갖추게 된 겁니까? 연구원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총도 부족했고 전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다고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라가 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당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 치욕을 평생 안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유언처럼 남겼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춰라. 그게 70년간 이어져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덴마크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전쟁을 겪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 개발에 절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온 거였어요. 그 절박함이 이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지요.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린란드에 설치할 수 있겠느냐고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개월이면 1차 배치가 완료된다고 하더군요. 4개월. 저는 그 숫자를 곱씹어 봤습니다. 미국이나 독일한테 부탁하면 최소 2년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협상이 잘 풀려야 가능한 얘기였지요. 의회 승인을 받느라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40%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도 절반 이하, 납기도 4분의 1. 성능은 오히려 앞서 있었지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수출용 무기를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전에 배치된 시스템을 그대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개발비가 상각됐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적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정치적 조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 온갖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외교적 양보를 요구하고 다른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쓰이기도 하지요.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레버리지를 사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계약,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요. 돈을 내면 물건을 준다.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린란드를 팔라고 압박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지요. 7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폴란드에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품질 문제도 없었고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았지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했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잡힌 손이었지요.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생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겨우 살아남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지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지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지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지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전부 모인 자리였지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 성능 수치, 가격, 납기일, 실제 운용 사례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지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방위비 압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 나토 탈퇴 협박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다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그린란드를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는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확신하냐 물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받고 시설도 받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매일이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그래서 정확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격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납기는 4개월입니다. 성능은 오히려 앞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계약대로만 합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을 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반응이 왔거든요. 며칠 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한국과 접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담당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신이 아니냐고 했어요. 나토 동맹국이 미국을 버리고 아시아 국가와 손을 잡는 거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자구책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팔라고 압박하고 방위비를 올리라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린란드를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납기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종속을 사는 느낌입니다. 담당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고 조건도 없습니다. 계약대로만 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국과 정면으로 맞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덴마크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하 위로 보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측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요. 한국에서 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환영한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고서에서 발견했을 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정도가 떠오르는 나라였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주문서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인도, 호주까지. 지도 위에 점을 찍어보면 한국산 무기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이지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주문서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무 미사일은 미국 것보다 더 깊이 뚫습니다.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쏩니다. 전차는 독일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요. 둘째는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절반 수준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납기입니다. 미국이 2년 걸릴 때 한국은 3개월이면 됩니다. 급할 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이행합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물건을 줍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금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가 판을 흔들어 놓았지요. 나토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동맹국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뒤통수를 치지 않는 나라, 계약대로 이행하는 나라.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연구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존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북쪽에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텨온 겁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지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28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받고 수많은 무기들을 평가했지요.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만들고 묵묵히 납품했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덴마크로 돌아와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더 이상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그린란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힘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70년간 증명해 왔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짜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덴마크가 미국 대신 한국 방산을 선택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